자, 이번 주 매통구 시작합니다. 사회문화 지난 시간까지 일탈 행동에 대해서 배워봤죠, 그죠? 오늘은 일탈 행동 두 번째입니다. 일탈 행동에 대한 이론을 배워볼 건데 이 이론이 정리해 보니까 조금 길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영상 두 개로 나누어서 찍을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겠습니다. 보이나 잘 보이죠?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여기 좀 글씨 잘 안 보이는데 읽어줄게요. 일탈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부터 먼저 볼 거예요. 일탈 행동을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하는가? 일탈 행동이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하는가? 첫 번째, 개인적 측면과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일탈 행동이 왜 일어나는가? 라고 본다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이 일탈의 원인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는 사회적 차원으로 보자면 사회적 환경이나 배경, 구조 등이 일탈 행동이 일어나는 원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이라는 건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을 원인으로 삼는 거고, 결국 우리가 전에 배웠던 개념을 대입해 본다면 일탈 행동도 일종의 사회문화 현상이잖아요. 사회문화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인 바로 무슨 관점이에요? 위시적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건 사회 구조나 배경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어떤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시적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일탈 행동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의 유무에 대한 관점. 일탈 행동 이다 아니다 라는 걸 나누는 기준이 있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아니야 이건 일탈 행동을 나누는 기준은 없어 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먼저 절대적 기준, 즉 일탈 행동을 나누는 기준은 없다 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한 사회에서 특정 행동이 일탈 행동으로 규정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진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절대적 기준이 없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곧 잘하는 친구가 있고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동일한 학교에 동일한 나이에 같은 반이라고 해봅시다. 동일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동시에 같은 날 똑같으신 시간에 지각을 했습니다. 둘 다 지각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는 야, 너 어제 밤늦게까지 혹시 공부했니? 오, 이렇게 또 왜 이렇게 지각을 했을까? 공부하느라 요즘 피곤하지?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가끔 뭐 늦을 수 있는 거지. 그래, 괜찮아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평가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공부 못하는 친구한테는 야, 너 어제 늦게까지 게임했니? 늦게까지 뭐 했길래 그렇게 아침에 늦잠을 자? 정신이 있어 없어? 다음부터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너 정신 차려라. 선생님 경고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도 있죠. 안 돼. 이렇게. 그러면 같은 행동에 대한 차별적 제재를 하는 거죠. 같은 행동을 했는데 누구에게는 별로 제재를 가하지 않고 누구에게는 많은 제재를 가했어. 이 친구에게 많은 제재를 가했잖아. 그럼 안 돼. 정신 차려. 너 제정신이냐? 이렇게. 즉 일탈 행동 자체는 사회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는 지각을 했지만 일탈 행동으로 규정하지 않았죠. 누가?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는 사람이. 근데 똑같이 지각을 한 공부 못하는 친구에게는 일종의 일탈 행위로 규정을 한 거죠. 그럼 안 돼.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즉 일탈 행동은 지각이다 라고 규정 짓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평가를 내리는 판단, 상대방에게 평가를 내리는 것도 상호작용이죠.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도 상호작용이잖아, 그죠? 이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탈 행동이 규정된다 라는 거죠.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탈행동이 규정된다라는 거니까 일종의 미시적 관점, 즉 상징적 상호작용과 상당히 맥락적으로 같다라고 보는 거고,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야. 일탈행동을 규정하는 과정.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보자면, 왜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는 괜찮다고 하는가? 왜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는 오해를 하고 늦잠 잤냐고 묻고 하는가? 라고 하는 규정되는 과정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해됩니까? 두 번째, 절대적 기준이 있다. 즉 일탈행동을 규정하는 기준은 있다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행동이 일탈행동인지 이미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일탈을 했는지 관심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의 관점은 일탈행동, 이 행동은 일탈행동이다. 이 행동은 일탈행동이 아니다. 라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누가 그 기준을 넘었는지, 왜 그 기준을 넘었는지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를 타면서 밤늦게 새벽에 신호도 무시하고 아주 위협적으로 운전하고 길가에 서 있는 어떤 물건도 부시고 하는 일종의 폭주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행위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고 면허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이 또 막 밤새 달리면서 소리도 막 엄청 지르고 고성방가에 재물손괴, 물건도 부셨다 그랬죠. 이러한 규칙들을 위반했어. 이 규칙들은 사회적으로 규범이고 합의된 거야. 이러한 사회적 규범과 합의를 어길 경우 일탈이다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탈행동은 규정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일탈행동을 했을 때 왜, 누가 했는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또한 이미 규정되어 있다라고 본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로 일탈행위를 규정한다는 거죠. 사회적 합의, 사회적인 구조, 거시적 관점 중에서도 기능론적인 측면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사회 구조와 관련해서 일탈을 좀 배웠었는데, 일탈 행동을 하는 원인을 사람들이 찾을 거 아니에요. 일탈 행동을 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이론들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네 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이론이 있는데 각각 배워볼 건데, 오늘은 첫 번째 이론까지만 할 거예요. 첫 번째 이론이 바로 아노미 이론입니다. 아노미 이론은 두 학자가 규정을 했어요. 아노미 상태라는 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뭐 때문에 혼란스러운지, 왜 이 아노미가 발생하는지를 두 학자가 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노미라는 표현을 공통적으로 썼기 때문에 두 학자의 이 아노미 이론을 모두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먼저 뒤르켐이라는 사람입니다. 뒤르켐이라는 학자는 일탈 행동을 하는 이유가 아노미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아노미가 발생하는 이유를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사회가 변하면 기존에 있던 지배적인 규범이 약화돼요. 기존에 있던 사회의 규범이 약화되고 새로운 규범, 상반된 새로운 규범이 등장하는 겁니다. 원래 있던 규범이 약해지고 새로운 규범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 그럼 이 두 가지의 규범으로 인해서 개인의 행동을 조정하는 규범이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규범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어떤 규범이 없어지는 무규범 상태나 두 규범이 상반된 발음이 어렵네요. 두 규범이 존재하는 이중 규범의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아노미가 발생한다라고 본 입장인데,
쉽게 설명해 줄게요. 예를 들자면 급격한 사회 변동의 예시가 바로 이겁니다. 남자 고등학교였던 어떤 고등학교가 남녀 공학이 됐다고 해봅시다. 아주 급격해졌죠. 급격한 사회 변동. 그러면 기존의 규범. 기존에는 학교의 수업 시간 중에서 체육 시간일 때는 교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체육복을. 왜냐하면 남자들만 있으니까 옷을 그냥 갈아입은 거예요. 교실에서. 근데 이제 남녀공학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규범이 등장했는데 교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또 남녀는 구분되어서 탈의를 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규정이 생겼어. 체육복 갈아입기 위해선. 한 공간에서 갈아입으면 안 된다라는 규범이 생겼어요. 근데 학교에는 탈의실이 없어. 그러면 분리해서 서로 남녀 합반이니까 분리해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갈아입을 거야? 어디에서? 이러면은 탈의실이 없고 누가 교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또 여자가 만약에 교실에서 갈아입는다면 남자는 어디서 갈아입을 건지, 여자가 다 갈아입은 다음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다른 공간에 뭐 화장실이나 이런 데를 갈 건지 정해지지 않은 거야.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인 거지. 그래서 아노미가 발생한다.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규범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일탈이다 라고 보는 게 바로 이 아노미 이론 중에서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에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결국 규범이 서로 충돌하거나 충돌로 인해서 혼란해지거나 규범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책, 이러한 일탈 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규범을 정립하는 겁니다. 이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어디서 옷을 갈아입을지 몰라서 막 복도에서 갈아입는다거나 뭐 여자 애들이 갈아입는 도중에 들어가서 체육 시간 늦을까봐 우리도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남자들도 뭐 교실에 들어간다거나 이러면은 막 일탈 행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딱 정해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요번 달은 여학생이 교실에서 갈아입고 남학생은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그 다음 달은 서로 바꾼다. 탈의실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렇게 진행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규범을 정립한다거나 규범의 통제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규범의 통제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규범을 정립하는 거죠. 그래서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이런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이 규범의 충돌이 일탈의 행동 원인이다. 라고 본 이론이라면 두 번째, 이 머튼이라는 사람은 아노미를 좀 다르게 해석했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노미긴 한데 그 아노미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원인 볼게요. 제도적 수단과 문화적 목표의 괴리가 발생해서 아노미가 일어난다. 결국 그 아노미로 인해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라고 본 게 바로 이 머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문화적 목표라는 게 뭐냐? 달성하고 싶은 목표, 사회적인 목표라고 보면 되고요. 제도적 수단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합법적 수단을 제도적 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서로 맞지 않으면 괴리라는 게 발생하고 일탈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높은 교과 성적을 갖고 싶어. 성적이 높아지고 싶어. 그러면은 제도적 수단은 뭐예요? 최선의 노력과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공부를 하면 수단이죠. 이를 통해서 나의 높은 목표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게 수단과 목표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교과 성적을 위해선 집중과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데 노력도 안 하고 집중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부정행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제대로 안 갖춰졌죠. 이 수단이 안 갖춰졌잖아. 그래서
이러한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정행위라는 일탈행위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단과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일탈이 일어난다. 내가 과일을 먹고 싶어. 그게 만약에 문화적 목표야. 그러면 수단은 뭐가 돼요? 돈을 지불하고 과일을 산다죠. 근데 그러한 수단을 안 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훔치는 거죠. 그럼 과일 훔치는 것 자체가 일탈 행위가 되는 거죠.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화적 목표를 이룰 적합한 수단을 제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높은 교과 성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야. 얘들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집중해야 한단다. 얘들아, 과일을 먹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뭔가의 일을 해야 된단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이 아노미 이론, 이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뒤르겜의 아르가 아니야. 아노미 이론의 한계점. 일탈 행동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과정을 간과했어요. 그리고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무시했지. 보다 보면은 규범, 뒤르겜은 규범이나 또 머튼은 또 이러한 수단, 즉 제도적 수단, 즉 사회적인 모습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이 아노미 이론은 상당히 거시적이면서도 기능론적인 우리가 배웠던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기능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규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아노미 이론까지 하면은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